저희 관세평가 기출문제, 기출엔 핵심 정리 앤 사례 학습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네이밍이 좀 기네요. 그래서 약간 홍보를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일 건지 네이밍이 굉장히 깁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강의를 세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는 저희가 5월부터 6월까지 해서 기본 강의 좀 들었고, 두 번째는 7월부터 8월까지 해서 저희 압축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부터 진행될 거는 기출문제 발판을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저희가 11월부터 12월까지는 문제풀이반이라고 별도로 운영을 할 거예요.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만들었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뭐 조금 더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이제 능력을 키우는 건데,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출제됐던 이제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타겟을 하는 문제와 그리고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 문제까지도 해서 전체적으로 이 범위가 이렇게 동그라미 100개의 파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3월 같은 경우 이 80%의 파이를 조금 더, 왜냐하면 기출문제니까 중요한 핵심 요건들이 많이 나왔겠죠.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11월과 12월에는 이 20%의 파이까지도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을 해서 저희가 강의 자체는 이제 완료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1월부터 뭐 하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모의고사 반이 진행이 되겠죠. 자, 모의고사 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범위 분할을 해서 8분의 1 범위, 4분의 1 범위, 2분의 1 범위 그리고 전체 범위까지 가는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모의고사 반은 이제 기존에 시험을 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뭐 이해 속도라든지 이런 걸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본인이 어느 정도 이해와 암기 이 부분이 거의 다 완료가 돼가고, 그 모의고사 반에서는 내가 부족한 점이 뭐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사실 우리가 관세평가를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 관세평가 관세사 공부는 관세평가 이해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례를 복습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이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암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암기하지 마시고, 아까 암기를 절대 왠지 시간이 지나도 안 할 부분만 있어서만 내가 저번 압축 정리 시간에 잠깐 10분 정도, 15분 정도 시간을 내서 되게 안 해올 것 같은 애들만 지금 암기하라고 시험을 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암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5월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큰 수험생 입장에서의 퀘스천은 이거였을 거예요. 관세평가 뭐야? 관세평가 뭐길래 지금 꽈락률도 높고, 실제로 문제 양은 적지만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받아들였을 때 점수를 가늠할 수 없고, 관세평가 뭐길래 그래? 어떤 과목이야? 재밌다고 하는데 어렵다는데 이게 무슨 과목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암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월부터 8월까지의 시간은 이해를 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해만 하라고 한 거예요. 암기하지 마라. 부담스러움 하지 말. 오히려 내가 지금 5월부터 8월에는 조금 더 암기의 힘을 HS에 실어라, 무역실무에 실어라, 관세법도 지금 벅찰 텐데 관세평가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라 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지금 8월까지 이해만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공을 한 거지. 내가 생각했던 거에는 성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관세평가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맛보는 시간이었거든. 그래서 5월부터 6월까지는 일주일에 2번의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상세하게 기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문구 따져가면서 배웠다고 한다면 7월에서 8월까지는 그래서 내가 시험장에서 들고 갈 개념, 그리고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다시 복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압축 정리를 배웠다라고 보면 돼요. 그쵸? 어쨌든 이게 정확히 이해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크게 배웠던 걸 다시 줄여서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거의 2번 복습을 한 거지. 내부적으로 복습도 하셨다고 한다면 오히려 3번, 4번 복습된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단계에서 지금 수험생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퀘스천 2가지 뭘까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써요? 시험장에서? 라고
물음이 들 것 같아. 자, 지금 이렇게 문제풀이만을 들은 수강을 한 친구들은 내 생각에는 그래, 관세평가 뭔지 알겠어. 뭐 수출 판매 뭐고, 실제 지급 가격 뭐고, 법정 가산을 법정 공개해서 오케이 뭐 안 되면 대체평가 방법 쓰겠지 알겠는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쓰냐고요. 그래서 내가 시험 문제에서 문제 어떻게 나오는데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는데요? 점수 어떻게 나오는데요? 뭘 지금 이 시간에 이걸 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거잖아. 나는 이제 아는데 점수를 내고 싶단 말이야. 이런 부분을 지금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써야 되는 기반은 뭐냐면, 라는 거에 대한 나는 실질적인 본인이 정말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 어떻게 하면 써져요? 이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나는 다 알고 있고 나는 지금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되는 실질적인 물음을 대답을 어떻게 하면 써지는데요? 내가 잘 구득점을 배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기타 학원에 보면은 1등 모의고사는 막 이렇게 붙여주고 한다면, 그렇게 어떤 그 수준까지 어떻게 하면 써지는데요에 대해서 얘에 대한 실질적인 물음을 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해.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뭐냐면 바로 암기인 거지.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어야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써져요? 라고 한 거는 암기가 되었을 때 써진다 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암기의 기반은 뭐냐? 5월에서 8월간에 우리가 연습했었던 이해. 이해가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기를 안 하고 이제 이해만을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면 우리 소위 썰 푼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말주변이 좋은 친구들이라든지, 나 무역학과 나와가지고 꽤나 무역 좀 안 나는 친구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말도 진짜 잘하고, 아니 뭐 특히 뭐 이거 무역 실무에서는 강점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썰푼다의 단점은 뭐냐면, 오케이 이해는 되는데 교수님들, 출제자들에 대한 출제 의도를 잘 파악했는지 모르겠어. 본인 멋대로 하는 거지. 내가 썰을 푸니까 내 얘기 들어볼래? 하면서 뻥뻥 막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교수님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 모범 답안과 제일 비슷하게 써온 놈한테 점수를 주겠다 그랬지. 솔직히 그렇잖아. 본인이 출제를 했어. 나는 모범 답안을 분명히 쓰셨겠지. 그러면은 채점을 하실 때 뭐 여러 가지 뭐 썰들이 많지만 교수님이 직접 하신다고 하셔도 내 모범 답안을 가지고 내 모범 답안 가장 비슷하게 쓴 놈이 1등이어야 돼야 될 거잖아. 근데 썰 친구들은 뭐겠어? 아니라잖아. 근데 교수님이 썰 풀겠어? 본인이 모범 답안에 어떻게 해든 뭐 산업인력공단이든 뭐 나름대로 제출 뭐 이런 건 전혀 모르겠지만 자기의 기준이 있을 거잖아. 근데 그 기준에 많이 벗어난 썰에 대해서 점수를 줄 수 있겠냐. 근데 교수님 이거 보면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럼 고민을 하시겠지. 이놈을 점수를 줘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했었을 때 고민의 답은 뭐야? 준다? 안 준다잖아. 그럼 교수님한테 계속 이런 퀘스천을 던져주는 거야. 나 썰을 풀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맞잖아요. 부분 점수 없어요? 뭐 이런 것들. 왜 교수님들한테 출제위원한테 이런 고민을 주는 거야? 부분 점수 없어요? 그래도 난 쓰긴 썼는데 똑바로 쓰란 말이에요. 똑바로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걸로 정확하게 법령과 구문과 더블치 평가 협정에 대한 문구, 단어, 키포인트를 써가면서 써줘야 된다는 거지. 화내지 마. 왜 부분 점수 왜 없나요? 어쩌나요? 이런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 나는 잘 썼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는 맞잖아요. 맞는 틀린 말 아니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굉장한 모험을 하는 거야.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교수님 판단이잖아. 안 그래도 논술형 시험은 주관이 많이 들어가는 시험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신의 답도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을 썼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본인이 운명을, 1년의 운명을 운에 맡기는 거지. 시험의 합격은 어떻게 보면 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진짜로 본인이 운을 따라가고 싶어서 이렇게 난리칠 필요 없잖아. 어느 정도 내 답안의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암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럼 암기를 뭐 못했을 때 뭐 하냐라고 했을 때 법, 시행규칙, 시행령, 그리고 고시
지금 사실 WTO 평가 협정에 대한 문구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고시에 WTO 평가 협정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시 전체에 대해서 뭐 불필요한 것들까지는 다 외울 필요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일반법부터 그 대체평가 방법까지 관련돼서 고시에 규정된 게 있다라고 한다면 플러스로 우리가 항상 외워둬야겠지. 여기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우리가 객관성을 확보한 답안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암기의 중요성은 얘기를 했어요. 암기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출 문제 반을 들어야 되냐? 자, 우리는 초등학교도 졸업을 했고 중학교도 졸업을 했고 고등학교도 졸업을 했고 그리고 대학교도 졸업을 했어요. 근데 나는 초등학교 때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초등학교 때는 안 보나요? 요새는? 안 봐요? 뭐예요 그럼? 아예 안 해? 초등학생인 적 없어? 아, 그건 참 봤어. 검정고시야?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진짜 시험에 노예가 관세사 시험까지 해서 진짜 막 인생에 한 10년 이상을 시험을 봤던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타인에 의해서.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그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를 하다 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이렇게 내신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면 가장 유명하고는 기출문제 같은 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학교 예를 들어서 내 친구도 제 학원 선생님인데 뭐 A 뭐 중학교 기출문제 이래가지고 쫙 가지고 있더 몇 년간 기출문제, 그리고 B 고등학교 기출문제. 그래서 만약에 B 고등학교 다닌 애들은 이 기출문제 특정 고등학교 특강반을 따로 운영을 하더라고. 혹은 본인 수업 시간에 이걸 프린팅을 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지금 학원의 가장 그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게 이 기출문제를 어떻게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출제 유형을 잘 파악하고 선생님들의 그런 거 스타일 같은 거 있잖아. 그 뭐 이미 막 선생님들이 누구 선생님이 지금 비고등학교 고3에 뭐 하고 있는지까지 이제 특정 과목을 다 알고 있더라고. 수학, 영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학원의 그런 정보력이 가장 중요하잖아. 심지어 우리 대학교 때 뭐 했어? 나는 근데 대학교 때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가면은 우리는 이런 말 하죠. 족보라고 얘기를 하죠. 족보 지금도 있나?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족보를 어디서 구했냐면 우리는 복사집을 갔어. 아니야? 어? 선배? 아, 선배한테 물어봐? 아, 우리는 복사집을 갔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경영대라고 하면은 이렇게 경영대 건물이 있고 경영대 옆에 이렇게 보면 경영대 복사실이 이렇게 있어. 그럼 약간 이러면 좀 안 돼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님 닮은 사장님이 계셔. 진짜 똑같이 생겼어. 진짜 머리도 하얗고 그 안경도 똑같거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수근거리고 막 아니야? 너무 정치적인 발언이었어? 윤석열 대통령님 또 닮은 복사집 아저씨 한번 찾아볼게. 진짜 닮았어. 근데 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그 어디 교수님 경영학과 원론 족보 주세요 이러면은 아저씨가 하고 탁 던져줘서 한 3에서 5개년 정도 족보 가지고 계셔. 그러니까 애들 그 족보 프린트 할 때 그거 어쨌든 보면은 그 시험 시작할 때 땡땡땡 교수 경영학 원론이 써 있잖아. 그거 차곡차곡 모아두신 거야. 그래서 시험 시즌만 되면 그거를 판매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쿨하게 탁 던져줘. 그래서 나는 복사집에 항상 구했거든. 그게 안 되면 선배야. 그게 안 되면 선배인데, 근데 나 같은 애들은 뭐냐? 일단 시험의 중간고사가 시작된다. 아니, 나는 교과목을 선택할 때, 그 대학교 때는 뭐 수강 신청 할 때부터 족보가 있냐 없냐 부터 선택을 하고 일단 그걸 좀 선택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당연히 시험 기간 되면 달려가서 족보를 확보하고 없으면 선배한테 전화를 해서 족보를 확보한 다음에 그 족보를 겁나 외우고 그 밑에 답안 있잖아. 답안 써가지고 암기를 한 다음에 들어가면 시험 A+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족보를 안 구하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 자, 족보가 있어. 근데 족보가 있고 나같이 족보를 갖고 열심히 하는 애들, 족보를 안 갖고 열심히 하는 애들은 족보를 안 가지고 시험을 치려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는 미친놈.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지. 그거 알지? 뭘 해도 되는 애들. 똑똑한 애들. 얘네들은 우리랑 싸움이 안 돼. 그냥 애들은 그냥 버려야 돼. 두 번째는 우리가 좋아하는 애들. 술 먹고. 남자친구 만나고. 시험 시간 몇 시인지 모르고. 이런 애들. 둘 중에 하나야. 족보가 있는데 공부를 안 하고 족보가 없이 들어온 애들은 나는 너무 똑똑해서 나를 믿고 나 막 학문 있잖아. 철학과 수업을 들으면 그 교양으로 철학을 한번 넣은 적이 있는데 그냥 나는 재미없어 하면서 막 암기할 거 많고 있는데 특정 어떤 선배는 자기 철학을 막 얘기해. 철학과 교수랑 막 그런 사람 아니고서야는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러면 다 뭐, 얘네들이 어쨌든 A+에서 경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A+가 뭐, 한 번에 보통 한 5명 나오나? 그래서 10명 나오나? 뭐, 대단이면은? 뭐, 비율이 있잖아. 한다고 하면, 이 미친놈은 내가 보기에는 빵명에서 2명 사이야. 한 반에. 그럼 얘들이 지금 여기 싸움에서 가져간다고 한다면, 3명에서 지금 8명으로 줄잖아. 그러면, 얘네들 어차피 우리 밑에 깔 거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걸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지. 족보 없이 지금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예 여기서 뛸 수 있는 싸움이 안 되겠지. 일단 뭐 무기 자체가 다르잖아. 봤다. 파악했다. 요새는 경향이 어떻다. 그래서 기출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번 시험부터는 관세평가는 이미 제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미 똑같은 유형이 너무너무 출제가 많이 됐는데 해놓고 얘기했잖아. 관세사 시험에도 이제 출제된 문제도 다시 출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동일한 개념, 관세법, 특히 무역실무 이런 것들은 출제가 안 되는 거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마이너리한 부분까지 나와서 문제가 됐었나 봐. 그런 중요한 개념 다시 출제한다. 근데 중요한 개념이 아는 건 뭐냐면 물어보는 게 비슷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기출을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강의 계약서 한번 보시고 추가 자료 보시면 경향을 분석을 좀 했어요. 너무 서럽다. 칠판이 좀 칠판이 서럽네. 자, 우리가 관세평가가 2014년도부터 좀 들어왔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거 없어요? 이거? 있나요? 2014년도부터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우리가 50점짜리 문제에 한 문제에다가 10점짜리 문제 5문제 해가지고 총 6문제잖아. 그쵸? 그래서 총 출제된 건 52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왜냐면 작년에는 4문제니까 출제가 됐는데 제가 이제 개념을 하나하나 조금 크게 잡아봤어요. 수출 판매비, 과세 환율, 실제 지급금액 이렇게 해서 이제 동일한 문제에 뭐 실제 지급금액, 가산금액이 2개 정도가 나올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복 집계가 됐는데 가장 많이 지금 출제가 많이 됐던 개념이 어디예요? 법정 가산 요소예요. 그래서 법정 가산 요소 보면은 왜 많이 출제가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법정 가산 요소 범위 안에 그럼 어떤 개념이 가장 많이 출제됐지라고 봤을 때는 뭘 것 같아요? 출제를 지금 21문항이나 했어. 21문항 안에 법정 가산 요소의 개념을 다 뿌려놨던 거야. 그럼 뭘 많이 출제했을까요? 그쵸? 생산지원비. 또? 그쵸? 권리사유. 법정 가산료 21개의 문제 중에 거의 대부분은 생산지원비와 권리사용료를 계산하거나 판단하거나 혹은 과세 평가를 하거나 뭐 포함되는지 안 포함됐는지 이런 거를 물어봤어요. 근데 그 출제 비율이 31.8%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럼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다른 개념에 비해서 많이 출제되었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법정 가산 요소는 그 특성상 그 과세 요건을 명확하게 그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과세 요건을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법은 뭐예요? 곧 답이야. 답안지야. 근데 분량도 충분하고 이거를 양이 많기 때문에 하나라도 놓치면 점수를 바로 깎을 수 있는 조로의 찬스와 기회가 있는
개념들이에요. 그리고 판단 자체를 잘못하게 되면은 점수 자체가 아예 안 나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굉장히 여러분의 점수를 갉아먹기가 굉장히 좋은 거지. 어렵게 내게 좋다라는 거지.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어요. 관세평가에서는. 사례를 꼰다? 사례를 꼬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너무 많은 해석이 나와. 그래서 몇 번의 이슈가 있었고, 그러니 교수들도 사례를 많이 꼬려고 하면은 뭔가 덜컥 겁이 나. 그래서 사례를 오히려 조금 더 명확하게 준 다음에 이러한 요건들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방향으로 가서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계속 갖고 서술형 문제가 계속 어느 정도의 50% 이상의 비율을 계속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 사례를 꼬게 되면 본인 부담이 크잖아.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까?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런 리스크를 지실 수는 없잖아. WTO 평가 협정이나 공고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나온 사례, 혹은 관세평가 질의를 통해서 회신이 나갔던 사례로서 이미 공적인 그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례를 응용해서 이 법 서술을 잘하는 거지. 이 근거를 잘 쓰는 것이 이게 중요해진 게 요즘 시험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지원과 권리사용료가 자주 나올 수밖에 없어. 찝어줘야 되는 것도 많고 쓸 것도 많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생산지원료와 권리사용료가 빠지지 않고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 두 번째 뭐예요?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게 대체평가 방법이죠. 대체평가 방법이 24.2%나 됐을까요? 응? 안 나왔다고? 최근에 많이 나온 거 같아요. 그래? 최근에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대체평가 방법이 24.2%가 나왔냐면 사방법이 많아요. 자, 대체평가 방법 중요하지 않는데 일반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반법이 80% 이상, 90% 이상 중요합니다라고 했었는데, 그럼 대체평가 방법이 24.2%까지 차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방법 관련된 문제가 많아요. 거의 80% 이상 사방법. 왜냐면 문제의 분량, 사실 우리가 분량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출제를 하는 사람은 20점, 30점, 10점, 50점짜리 문제를 출제를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개념을 던졌어. 근데 충분히 10점짜리로 낼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 나와줘야 되는데, 최소 10점짜리를 문제를 내려고 한다면 사방법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지. 사방법이 굉장히 유용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국내 판매 단위 가격. 근데 그것만으로도 한 10점 나와. 국내 판매 가격을 어떻게 선택하고 수많은 그 여러 가지의 그 가격 중에서 국내 판매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까지를 하고 그런 거 있잖아. 특수관계가 아니어야 되고 첫 번째 거래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요건을 찝어주면 찾아가는 과정이 한 10점 나와버려. 근데 거기에다가 공제 요소들 있잖아. 국내 판매 가격에서 통상의 수수료비, 이윤비, 일반가격 여기까지 하면은 충분하거든. 이거를 라이트하게 물어보고 여기를 많이 물어보거나. 근데 20점짜리로 갔으니까 둘 다 딥하게 물어볼 수 있겠지. 그래서 사방법 굉장히 내기 좋아요. 5방법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에서도 딱 한 번 출제됐어. 생산은 뭔가 안 준다고 버텨버리면 쓸 수도 없는 거고, 실제로 5방법은 많이 사용이 되지도 않고. 2방법, 3방법 생각보다 좀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6방법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6방법은 거의 10점짜리 문제로 했었을 때에는 많이 나왔던 것 같아. 왜냐면 좀 여러 가지 10점짜리 문제 5문제나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로 6방법을 던져주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4방법과 6방법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실제 지급 금액. 실제 지급 금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접 지급액이 제일 많이 나오겠죠. 창고료라든지 또 뭐 있니? 간접 지급을 보는 거는 광고비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 그 간접 지급액을 실제 지급 금액 안에 포함을 시킬 거냐 말 거냐, 이분을 따지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즉, 실제 지급 금액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결국에 총 과세 가격을 구하시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쨌든 실제 지급 금액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 한 번은 다 찝어주고 가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13문제 정도가 그 출제된 문항에 개념이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지금 뭘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알겠죠.
즉 실제로 보면은 실제 지급 금액 안에 법정 공제 요소가 포함이 됐는데 일부러 좀 빼놨어요. 법정 공제 요소는 좀 작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강의를 했을 때에도 4가지 법정 공제 요소를 얘기를 하면서 강의 시간이 짧았다고 나는 생각해. 중요도가 중요하지 않지 않는 건 아니라 내용 자체와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들이었다는 거지. 그거를 출제자들도 안다라는 거야. 여러분이 내면 탁탁 맞출 수 있다라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법정공제요소를 단독으로 보통 출제하기보다는 항상 이런 과세 판단의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할 때 하나하나 녹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불이자 관련된 거기에 대한 문항을 주고 연불이자 관련된 조건을 써봐라든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고 더 집중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문제가 되는지 판단을 했잖아.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시 수출 판매 대 과세 환율부터 시작해서 섹션을 나눠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우리 지금 한 5분 정도만 쉬고 끊고 OT 끊고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5분 정도만 끊고 갈게요.